30억 달러를 떼었습니다. 그것도 1990년대 초반에 국가가 통째로 빌려준 돈이었죠. 그런데 채무자가 하루아침에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소련이 망해버린 겁니다. 모스크바 복도에서 문전박대당하던 굴욕은 몇 해나 이어졌고 국민은 호구 잡혔다고 끌어올랐죠. 그런데 그 치욕이 30년 뒤 떼인 돈 대신 받아온 녹슨 탱크 몇 대가 오늘날 전 세계 전장을 뒤흔드는 K방산 신화의 씨앗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폴란드, 노르웨이, 호주, 사우디아라비아까지 한국 무기를 사겠다고 줄을 서고 있거든요. 푸틴이 밤잠을 설치고 있을 겁니다. 자기가 뿌린 씨앗이 자기 목을 조르고 있으니까요. 오늘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계가 두려워하는 군사 강국으로 변신했는지 그 놀라운 역전의 서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198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한반도는 냉전의 최전선이었죠. 북쪽에는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는 북한이 버티고 있었고 우리는 미국의 우산 아래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88년 서울 올림픽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거든요. 노태우 정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북방 정책이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들었죠. 북방 정책의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북한을 고립시키려면 그 뒤에 있는 형님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와야 한다는 거였죠. 소련과 중국, 이 두 공산주의 대장나라와 손을 잡겠다는 발상이었습니다. 당시엔 거의 금기였습니다. 어제까지 적으로 부르던 나라들과 악수한다는 건 내부 반발을 감수해야 하는 승부수였거든요. 하지만 세상은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소련은 겉으로는 초강대국 행세를 했지만 속은 완전히 고마 터지기 직전이었거든요.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개혁과 개방을 외쳤지만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상점 진열대는 텅텅 비어 있었고 국민들은 빵을 사려고 몇 시간씩 줄을 섰죠. 군수산업에 쏟아붓던 돈은 바닥났고 경제는 매일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련이 한국에 손을 내민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친구야,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가 아니라 제발 돈 좀 빌려달라는 구조 요청이었던 거죠. 우리 정부 내부에서도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30억 달러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거든요. 당시 우리 외환 보유고가 200억 달러 수준이었으니까 나라 국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어제까지 총뿌리를 겨누던 적국에 이 거액을 선뜻 내줄 수 있느냐는 거였죠. 반대파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산당 나라를 어떻게 믿느냐, 저쪽이 약속을 지킬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고 말이죠. 하지만 찬성파의 논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소련을 우리 편으로 끌어오면 북한은 완전히 고립됩니다.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거죠. 게다가 소련 시장이 열리면 경제적 기회도 어마어마합니다. 자원도 풍부하고 인구도 많으니까요. 위험하지만 해볼 만한 도박이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결국 1990년 9월 30일 역사적인 한소 수교가 이루어졌습니다.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 태극기가 휘날렸죠. 실제로 14억 7천만 달러가 현금과 물자 형태로 소련에 건너갔습니다. 나머지는 차관 형태로 지급하기로 했죠. 온 국민이 환호했습니다. 냉전의 벽을 허물었다. 역사적인 외교적 승리다. 이런 헤드라인이 신문 한 면을 장식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정말 잔인한 반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돈을 빌려준 지 1년도 채 안 된 1991년 12월 25일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저녁, 소비에트 연방이 공식 해체됐습니다. 크렘린 궁 위에서 낫과 망치가 새겨진 붉은 깃발이 내려오고 러시아 3세기가 올라갔죠.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지만 가장 당황한 건 우리였습니다. 돈 빌려준 나라가 하루아침에 지도에서 사라져버린 겁니다. 소련이라는 채무자가 증발해버렸으니 우리는 누구한테 돈을 받아야 한 걸까요? 졸지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습니다. 러시아 연방이 소련의 뒤를 이었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신생 러시아는 소련보다 더 가난했거든요. 경제는 완전히 파탄났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덮쳤습니다. 1992년에만 물가가 2500% 넘게 뛰었죠. 월급을 받으면 빵을 사러 뛰어가야 했습니다. 다음 날이면 가격이 2배로 올라 있었으니까요. 이런 나라가 외채를 갚을 여력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러시아는 결국 배째라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모라토리엄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우리 돈 없으니까 포기하든가 한 100년 기다리든가 라는 뜻이었죠. 우리 외교관들이 러시아 재무성을 찾아가면 문전박대가 일상이었습니다. 약속 잡아놓고 안 만나주기, 만나도 담당자가 없다고 발뺌하기, 온갖 수모를 다 당했죠. 국내 여론은 폭발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국민 돈을 날렸다, 호구 외교다라는 말이 뒤섞였고 정부는 출구가 사라졌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자는커녕 원금 한 푼 받을 가능성이 안 보였죠. 그때 궁지에 몰린 러시아 쪽에서 기상천외한 제안을 해왔습니다. 현금은 정말 없는데 우리 창고에 무기가 좀 있거든요.
이걸로 빚을 까면 어떻겠느냐는 거였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 우리 쪽 반응은 황당함 그 자체였습니다. 아니, 돈 대신 탱크를 주겠다고요? 우리 국방부는 펄쩍 뛰었습니다. 대한민국 군대는 창설 이래 50년 동안 오직 미국 무기만 써왔거든요. 소총부터 전차, 전투기, 군함까지 전부 미제였습니다. 나사 하나, 볼트 하나까지 미국 규격이었죠. 군수 체계 전체가 미국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갑자기 러시아 무기를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부품이 안 맞고 정비 매뉴얼이 없고 호환이 안 되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전시 상황이었습니다. 아군과 적군이 똑같은 무기를 쓰면 어떻게 구분합니까? 북한군이 소련제 T7이 몰고 내려오는데 우리도 T80 몰고 있으면 피하 식별이 엉망이 되는 거죠. 아군끼리 쏘는 사고가 날 수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군 내부에서는 러시아 무기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고 기름만 먹는 깡통이라는 거였죠. 이런 인식이 생긴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1991년 걸프전이 결정적이었죠. 이라크군이 소련제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는데 미군한테 그야말로 박살이 났거든요. T-72 전차들이 미군 에이브람스한테 속수무책으로 뚫렸습니다. 방송에서 소련제 탱크가 터지는 장면이 연일 나왔죠. 전 세계가 소련 무기는 별것 아니구나 하는 인식을 갖게 됐습니다. 게다가 러시아가 보내줄 무기가 진짜 백일리 없다는 의심도 있었습니다. 냉전 시절 소련은 동맹국에 무기를 수출할 때 몽키 모델이라는 걸 줬거든요. 핵심 성능을 빼고 장갑을 얇게 하고 전자 장비를 저급품으로 바꾼 열화판이었죠. 겉모양만 똑같진 속은 깡통인 겁니다. 러시아가 빚 갚겠다고 주는 무기도 당연히 이런 몽키 모델일 거라고 다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돈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였고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도 없었죠. 울며 겨자 먹기로 러시아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게 바로 불곰 사업의 시작이었습니다. 불곰은 러시아를 상징하는 동물이죠. 러시아 무기를 들여오는 사업이니까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공식 명칭은 방산물자 상환 사업이었지만 다들 불곰 사업이라고 불렀죠. 1995년부터 2006년까지 10년 넘게 진행된 이 사업을 통해 우리는 13억 달러의 러시아 무기와 장비를 들여왔습니다. T-80U 전차 33대, BMP-3 장갑차 70대, 메티스-N 대전차 미사일, 이글라 지대공 미사일, 카시탄 함정 방어체계 같은 것들이었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창고에 쌓인 재고를 빚 갚는 데 쓴 거였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떼인 돈 대신 고철덩어리를 받아온 거였고요. 1996년 어느 날 부산항에 러시아 화물선이 들어왔습니다. 갑판 위에는 거대한 나무 상자들이 가득 쌓여 있었죠. 우리 군 관계자들과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이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부두에 나와 있었습니다. 과연 뭐가 들어있을까? 진짜 쓸만한 물건일까? 아니면 예상대로 깡통일까 하는 의문을 품고 말이죠. 크레인이 상자를 내려놓았고 드디어 뚜껑이 열렸습니다. 순간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거든요. 상자 안에서 나온 건 녹슨 고철도, 성능 낮춘 몽키 모델도 아니었습니다. 페인트 냄새가 진동하는 새 것이었죠. 그것도 당시 러시아군 최정예 부대인 근이 사단에서만 쓴다는 최신형 T-80U 전차였습니다. 모스크바 방어를 담당하는 정예 부대 장비와 똑같은 사양이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유는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러시아가 너무 가난해서 그랬던 겁니다. 수출용 몽키 모델을 따로 만들려면 생산 라인을 새로 돌려야 하는데 그럴 돈이 없었거든요. 차라리 군 납품용으로 이미 만들어 놓은 걸 보내는 게 더 싸게 먹혔던 겁니다. 어차피 자기네 군대도 예산이 없어서 새 장비 못 받고 있었으니까요. 러시아의 극심한 가난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T-80U의 성능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1250마력 가스터빈 엔진을 탑재했는데 이건 전차가 아니라 거의 탱크 모양의 스포츠카였죠. 46톤짜리 쇳덩어리가 시속 70km 넘게 질주했습니다. 우리 주력 전차였던 K1이 시속 65km 정도였으니까 덩치 큰 놈이 오히려 더 빨랐던 겁니다. 가속력도 놀라웠죠. 정지 상태에서 순식간에 최고 속도로 튀어나갔습니다. BMP-3 장갑차는 더 놀라웠습니다. 이 녀석은 물 위를 달렸거든요. 수륙 양용이었죠. 강을 만나면 다리 찾을 필요 없이 그냥 풍덩 뛰어들어서 배처럼 건너갔습니다. 화력도 어마어마했죠. 100mm 저하포와 30mm 기관포를 동시에 장착했습니다. 장갑차가 전차급 화력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던 서방제 장갑차들은 상대가 안 됐죠. 미국 정보기관들이 그토록 알고 싶어 했던 소련 군사 기술의 비밀이 통째로 우리 손에 들어온 겁니다. 반응 장갑이 뭔지, 자동 장전 장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야간 조준 시스템은 어떤 원리인지 이런 것들을 직접 뜯어볼 수 있게 됐죠. 냉전 시절 CIA가 엄청난 공을 들여 빼내려 했던 정보가
빚잔치 덕분에 합법적으로 배달된 겁니다. 이때부터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군인들한테 이 러시아 무기는 부품도 없고 정비도 어려운 애물단지였지만 기술자들한테는 완전히 다른 의미였거든요. 하늘에서 떨어진 보물 지도였죠. 서방에서는 절대 보여주지 않는 기술이 여기 다 있었습니다. 미국한테 신무기 기술 좀 알려달라고 하면 늘 안 된다는 답이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러시아가 빚 갚겠다고 갖다 바친 겁니다. 우리 연구진은 이 무기들을 말 그대로 뼈까지 발라먹었습니다. 완전 분해를 했죠. 볼트 하나, 너트 하나, 전선 한 가닥까지 다 빼서 분석했습니다. 왜 이렇게 설계했을까? 이 부품은 무슨 역할을 할까? 우리 기술로 재현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졌죠. 밤새 매뉴얼을 번역하고 찜통 같은 전차 안에 들어가 작동 원리를 파악했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들여온 대전차 미사일 중에 메티스-M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휴대용 미사일인데 보병이 들고 다니면서 적 전차를 잡는 무기였죠. 처음 시험 발사를 할 때였습니다. 발사 버튼을 눌렀는데 미사일이 좀 이상하게 날아가는 겁니다. 표적을 향해 똑바로 안 가고 갑자기 하늘로 휙 솟구쳤죠. 현장에 있던 지휘관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불량이다. 역시 러시아 놈들한테 속았다. 고장난 물건을 떠넘긴 거다 하면서요. 그런데 그 순간 하늘로 올라갔던 미사일이 롤러코스터처럼 급강하하더니 표적 전차의 뚜껑을 정확하게 때려박았습니다. 굉음과 함께 전차가 박살났죠. 불량이 아니었던 겁니다. 알고 보니 이건 러시아가 실전 경험을 통해 개발한 탑 어택 기술이었습니다. 전차는 앞과 옆 장갑이 두껍습니다. 정면으로 때리면 튕겨나가기 쉽죠. 하지만 위쪽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포탑 위, 엔진 덮개 부분은 장갑이 얇거든요. 그래서 미사일을 일부러 위로 띄웠다가 급강하시켜 전차 꼭대기를 때리는 겁니다. 장애물이 있어도 피해가고요. 우리 연구진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장애물을 치우는 게 아니라 넘어가면 되는구나, 약한 데를 찾아 때리면 되는구나 하고 말이죠. 이 기술이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가 자체 개발한 대전차 미사일 형궁에 고스란히 들어갔습니다. 형궁은 지금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K방산의 대표 제품 중 하나죠. K도 흑표 전차 이야기도 빠질 수 없습니다. K2는 세계 3대 전차로 꼽히는 우리의 자랑이죠. 이 전차에는 러시아에서 배운 기술이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자동 장전 장치가 대표적이에요. 미국 에이브람스 전차는 사람이 직접 포탄을 장전합니다. 그래서 승무원이 4명이 필요하죠. 하지만 T-80은 자동 장전 장치가 있어서 3명만 있으면 됐습니다. 우리는 T-80의 자동 장전 장치를 연구해서 K2에 적용했습니다. 물론 그대로 베낀 건 아닙니다. 러시아 방식은 투박하고 고장이 잦았거든요. 우리는 여기에 한국의 정밀 전자 기술을 결합해서 더 빠르고 신뢰성 높은 장치를 만들어냈습니다. 분당 발사 속도가 러시아 것보다 더 빨라졌죠. 도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K2는 스노클 장치를 펼치면 수심 4m 넘는 강도 건널 수 있습니다. 이것도 T-80을 연구하면서 얻은 아이디어였죠. 한반도 지형은 강이 많잖아요. 전시에 다리가 끊기면 전차가 강을 스스로 건너야 합니다. 이 능력 덕분에 K2의 전술적 가치가 크게 올라갔죠. 현무 미사일 시리즈는 더 노골적입니다. 우리 군의 주력 탄도 미사일인데요. 생긴 걸 보면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랑 소름 끼칠 정도로 비슷합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물론 우리가 직접 이스칸데르를 들여온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불곰 사업으로 들어온 각종 미사일 기술을 연구하면서 탄도 미사일 설계의 노하우를 축적했던 거죠. 러시아 무기를 역설계하면서 우리가 배운 건 단순한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설계 철학을 배웠죠. 서방 무기와 러시아 무기는 접근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 무기는 첨단 기술을 잔뜩 집어넣어서 성능을 극대화합니다. 그 대신 비싸고 정비가 까다롭죠. 러시아 무기는 단순하고 투박합니다. 대신 싸고 튼튼하며 악조건에서도 잘 굴러가죠.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섞었습니다. 러시아식 기계공학의 강건함에 한국식 전자공학의 정밀함을 결합한 겁니다. 겉은 서방제처럼 세련되고 스마트하면서 속은 러시아제처럼 화끈하고 단순한 무기가 탄생했죠. 이게 K웨폰의 정체성입니다.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조합이에요. 결국 러시아는 30억 달러 빚을 갚으려다가 호랑이를 키운 꼴이 됐습니다. 아니, 불곰을 줬더니 한국 호랑이로 진화해버린 거죠. 이것이야말로 역사상 최고의 전화위복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완전히 뒤집어졌거든요.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푸틴은 3일이면 키이우를 함락시킬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죠. 세계 두 번째 군사 강국의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처참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진창에 빠져 허우적댔습니다. 그토록 자랑하던 전차들이 속수무책으로 터져나갔죠. 우크라이나군이 쓰는 제블린, 엘로 같은 서방제 대전차 미사일 앞에서 러시아 전차들은 종이 인형처럼 불탔습니다. 포탑이 하늘로 날아가는 영상이 SNS를 도배했죠.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지켜봤습니다.
러시아 무기 신화가 우크라이나 들판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한때 최강으로 불리던 소련 군사 기술의 후예들이 고철 신세가 된 거죠. 그런데 그 시각 지구 반대편에서는 정반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한국을 찾아온 겁니다. 그것도 급하게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유럽이 깨달은 게 있었거든요. 우리도 무장해야 한다. 러시아가 언제 우리한테 올지 모른다는 거였죠. 특히 폴란드는 절박했습니다. 러시아, 벨라루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까요. 폴란드는 미국이나 독일한테도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시원찮았죠. 미국 에이브람스 전차를 주문하면 몇 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독일 레오파드는 가격이 천정부지였고요. 게다가 유럽 방산업체들은 이미 주문이 밀려서 생산 라인이 포화 상태였습니다. 이때 한국이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요? 당장 줄 수 있어요. 가격도 착하고요.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테스트해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성능이 기대 이상이었거든요. K2 전차는 독일 레오파드급 성능을 내면서 가격은 훨씬 쌌습니다. 구 자주포는 이미 NATO 여러 나라에서 쓰고 있었고 검증이 끝난 상태였죠.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은 원래 소련 무기에 익숙했거든요. 냉전 시절 바르샤바 조약국이었으니까 군대가 전부 소련제 장비를 썼습니다. 지금도 상당수가 그대로 굴러가고 있죠. 그래서 한국 무기를 타보니까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 든 겁니다. 겉은 서방제처럼 현대적인데 속에서 뭔가 러시아식 화끈함이 느껴졌거든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러시아 무기를 연구하면서 그 설계 철학을 흡수했기 때문이죠. 동유럽 군인들한테는 이게 큰 장점이었습니다. 새 무기인데 낯설지 않으니까 적응이 빠른 거죠. 정비 개념도 비슷하고 운용 방식도 익숙했습니다. 결국 폴란드는 역대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K2 전친 1000대, K9 주포 672문, F-18 경공격기 48대를 주문한 거죠. 계약 규모가 무려 2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우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수출이었죠.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노르웨이, 호주, 핀란드,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까지 한국 무기를 사겠다고 줄을 섰습니다. K방산 르네상스가 열린 겁니다. 푸틴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황당한 상황일까요? 30년 전 빚 갚겠다고 던져준 기술이 한국 반도체와 결합해서 더 강력해진 뒤에 자기를 겨누는 창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자기네 전차가 박살나는 동안 한국 전차는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쏜 화살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푸틴의 뒤통수를 때린 격입니다. 이게 러시아가 한국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무기를 수입하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세계 무기 시장의 판을 흔드는 플레이어가 됐습니다. 러시아의 전통적인 무기 시장을 잠식하고 있고요. 동유럽, 동남아, 중동까지 러시아가 무기 팔던 지역에서 한국이 거래를 따내고 있죠. 하지만 우리의 진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고 있거든요. 바로 핵 추진 잠수함입니다. 왜 핵 잠수함이 중요할까요? 기존 디젤 잠수함과 비교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디젤 잠수함은 배터리로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배터리는 금방 닳습니다. 충전하려면 물 위로 올라와서 엔진을 돌려야 하죠. 문제는 그때 적한테 들킨다는 겁니다. 잠수함의 최대 무기는 은밀함인데 하루에 몇 번씩 물 위로 코를 내밀어야 하면 소용이 없죠. 특히 적 대잠 초계기가 돌아다니는 상황에서는 치명적입니다. 디젤 잠수함은 기본적으로 연안 방어용이에요. 멀리 못 가고 오래 못 버팁니다. 핵 잠수함은 완전히 다릅니다. 원자로에서 전기를 만들어내니까 충전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론적으로는 식량이 떨어질 때까지 수개월이고 물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자망 속도도 빠릅니다. 시속 40km가 넘죠.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적의 목덜미를 물 수 있는 심해의 저승사자인 겁니다. 서울에서 출발해서 모스크바 앞바다, 베이징 앞바다, 심지어 워싱턴 앞바다까지 조용히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거기서 순항 미사일이나 탄도 미사일을 쏠 수 있죠. 이런 능력을 가진 나라는 손에 꼽힙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정도요. 여기에 한국이 이름을 올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막아왔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갖는 걸 원치 않았거든요. 핵 확산 우려도 있었고 동맹 관리 차원에서 한국의 독자적인 전략무기 보유를 꺼렸죠. 하지만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중국의 팽창이 심상치 않고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고 있거든요. 미국 혼자 다 감당하기 벅찬 상황이 된 겁니다. 우리 기술력도 성숙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산업이 있고 원자력 발전소도 수출하는 나라잖아요. 잠수함 건조 능력도 입증됐습니다. 우리가 만든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세계에서 몇 안 되는 SLBML 발사 능력을 갖춘 재래식 잠수함이에요. 핵잠수함을 만들 기술적 토대가 충분히 갖춰진 거죠. 핵잠수함까지 보유하게 되면 우리는 명실상부한 완전체가 됩니다. 주변 강대국 지도자들이 밤잠 설치게 만들 전략적 비수가 완성되는 거죠. 건드렸다가는 뼈 아프다는 걸 확실하게 각인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강대국들한테 조심스러운 존재가 된 진짜 이유는 무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건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가 결합된 기묘한 시너지예요.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폴란드의 젊은 군인이 한국산 K2 전차 조종석에 앉아 블랙핑크 노래를 듣습니다. 퇴근하면 여자친구와 넷플릭스로 오징어 게임을 보고 주말에는 한국식 치킨을 시켜 먹죠.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한국 참 멋진 나라야. 문화도 힙하고 무기도 끝내주네 하고요.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한국을 예상치 못한 문화 초강대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차가운 쇳덩어리만 파는 게 아니거든요. 매력을 팔고 신뢰를 팝니다. 러시아 무기가 성능은 괜찮을지 몰라도 매력은 없잖아요. 중국 무기는 가격은 싸지만 신뢰가 없고요. 한국은 기술과 성능, 납기, 가격, 그리고 문화적 매력까지 갖춘 육각형 국가가 됐습니다. 무기를 사는 나라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단순히 철판 두꺼운 전차만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부품 공급이 안정적인지, 정비 교육은 제대로 해주는지, 사후 관리는 믿을만한지 다 따져요. 한국은 이 모든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죠. K-팝과 드라마가 만들어 놓은 국가 이미지가 무기 수출에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3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떼인 돈 대신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온 탱크와 장갑차들. 그때 우리는 호구 잡혔다고 비웃음을 샀습니다. 러시아한테 당한 거라고 분통을 터뜨렸죠. 하지만 우리는 그 굴욕을 기회로 바꿨습니다. 기름 범벅이 되어가며 밤새 매뉴얼을 번역하고 찜통 같은 전차 안에서 구토를 참아가며 기술을 익혔던 연구원들이 있었거든요. 그들 덕분에 대한민국은 이제 주변 강대국들이 눈치 보는 나라가 됐습니다. 독이 바짝 오른 고슴도치처럼요. 건드리면 아픈 정도가 아니라 뼈가 부러질 각오를 해야 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어느 나라도 한국을 만만하게 볼 수 없게 됐죠. 우리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당당해져도 됩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핵잠수함도 개발해야 하고 우주 발사체도 고도화해야 하죠. 방산 수출도 일시적인 붐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자와 인력 양성이 필요하고요.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이미 궤도에 올랐다는 겁니다. 30년 전 쓰러질 뻔한 경험에서 이만큼 일어섰으니까요. 그때 포기하지 않고 악착같이 물고 늘어졌던 선배들 덕분입니다. 불곰 사업이라는 굴욕이 K방산이라는 영광의 씨앗이 됐죠. 역사는 때로 이렇게 반전을 선물합니다. 푸틴은 지금쯤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겠죠. 그때 그냥 배째라고 했으면 어땠을까? 탱크는 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불곰은 이제 한국산 호랑이가 되어 전 세계를 누비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무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죠.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굴욕을 삼키고 이를 악물고 뒤집어 놨거든요. 빗대인 게 분해서 밤잠 설쳤던 그 에너지가 결국 세계 최고의 무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남들은 우리를 호구로 봤지만 우리는 그 호구짓을 발판 삼아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동 사막에서 캐구 자주포가 포효하고 있고 북유럽 설원에서 K 전차가 굉음을 내며 달리고 있습니다. 태극 마크가 새겨진 무기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대한민국을 알리고 있는 거죠. 30년 전 부산항에 내려진 녹슨 상자가 오늘날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역사는 때로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에서 가장 위대한 반전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그걸 해냈고 앞으로도 해낼 겁니다. 다음 목표가 핵잠수함이 됐든 우주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증명했으니까요. 대한민국은 건드리면 안 되는 나라는 걸 말입니다.